신냉전의 서막 미중 패권 경쟁, 불안한 중국의 미래. 54인의 석학, 46개의 질문으로 알아보는 미중관계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미래. 1강 미중관계,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저자 존 폼프렛, 저널리스트. 전 워싱턴 포스트 베이징 지사장을 역임했으며 미중관계에 대한 다양한 책을 저술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급격하게 요동친 미중관계만큼 극적인 변화를 상상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분란을 만들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를 부추기면서 두 나라는 갈등의 시기로 접어들었으며 그간의 관계를 진지하게 재고하게 됐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화 속에서 중국이 공산국가로 거듭났던 이래로 미중관계가 이처럼 요동친 적은 없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두 나라 지도자의 독단적 신념이 불꽃을 튀면서 가속화됐다. 전임 대통령들과는 매우 다르게 트럼프는 인종주의적 국가주의에다 정경유착적 기업국가론, 포퓰리즘 등을 터뜨리며 백인 노동자 계층에 파고들었다. 그러자 시진핑은 외국 혐오주의와 한족 우월주의로 맞받아쳤다.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비롯한 자국 지역들에서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그에 호응이라도 하듯 트럼프가 난민 가족의 아이를 철창에 가둬 격리시킨 일은 마치 아이들이 투닥거리며 싸우는 모양새와 같았다. 트럼프는 닉슨 이래 민주, 공화 양당 진영이 오랫동안 공유해온 입장을 미련 없이 걷어차 버렸다. 그것은 미국이 중국을 세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받아들이고 건설적인 관여 정책으로 중국 정권과 대화합을 이루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입장이었다. 1967년 닉슨이 말했듯 중국은 너무 큰 나라이므로 중국이 야망을 이루는 것에 도움을 주거나 적대감을 부추기거나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에 다들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이런 식의 노선을 끝장냈다. 대안이 없는 트럼프의 반중국 정책. 트럼프가 미국이 견지했던 기존의 대중국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앞으로 더 낫게 행동하리라는 약속, 쉽게 깨지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대가를 지불하는 미국 방식으로는 중국을 서구적 가치에 융합시키지 못했다. 일찍이 국무부의 고위직에 있었던 리처드 아미티지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그런 정책은 돈을 들여 나쁜 버릇을 가르치는 꼴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가 낡은 정책 대신 잘 기능하는 새 패러다임을 내놓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치투로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며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돼 있다는 환상적인 생각은 이론의 창고에서 퇴출됐다. 그러나 미중관계에 연연하는 대신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에 의존하면 된다는 트럼프의 생각 역시 동맹을 다루는 그의 거친 방식과 함께 퇴출을 면할 수 없었다. 트럼프의 외교 안보팀은 중국의 체제가 상상 이상의 포식자라는 점을 간파했다. 과거 중국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미 해병대 정보장교를 역임한 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합류한 매튜 포팅어가 이끄는 이 팀은 비록 가다서다를 반복할지언정 중국은 더 자유로운 나라로 진화해가는 나라다라는 예전의 중국관에서 탈피했다. 대신 중국을 대책 없는 레닌주의 국가로 이해했다. 정치 철학으로서 레닌주의는 갈등을 지지하고 지배를 지향한다.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의 눈에 중국은 미국을 지정학적, 전략적, 상업적, 과학적으로 누리려 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미국은 순진하게도 중국과의 평화 공존을 모색해왔던 것이다. 이 시각으로 보자면 미국이 윈윈을 말할 때 중국은 좋았어, 우리가 두 번 이긴다는 뜻이군이라고 생각한 셈이다. 레닌주의와 자본주의가 교묘히 섞인 중국식 권위주의를 두고 트럼프 외교안보팀은 정치철학자 티머시 같은 애시의 말이 적절하다고 여겼다. 애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체계적인 적으로 20세기의 대부분을 풍미한 파시즘 및 공산주의 체제와 같다라고 했으며 이런 중국의 모델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개도국에게 민주주의를 거치지 않고 근대화에 이르는 길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썼다. 이 같은 중국과는 2017년 12월 미국 국가안보전략백서가 처음으로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의 하나이자 패권 경쟁 국가로 묘사함으로써 공인됐다. 이후 2018년 3월 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는 해외 기업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중국의 정책이 서구, 특히 미국의 값진 기술을 파헤쳐내서 중국 기업들이 서구 기업들과 단지 경쟁하는 정도를 넘어 아예 없애버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중국으로의 미국의 입장선에는 미국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퍼졌다. 2020년
퓨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에서 거의 3분의 2의 미국인들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봤다. 이는 이 센터가 해당 문항을 처음 넣은 2005년 이래 최대 수치였다. 중국에 호감을 표시하는 미국인은 4분의 1 정도에 불과했으며 이는 역대 최저였다. 다시 한번 미국의 대중국 관계는 비방과 공포의 시대로 되돌아갔다. 근본으로 돌아간 중국 공산당. 중국에서도 진자는 움직였다. 그 방향은 증오와 불신,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이었다. 트럼프가 미국 사회의 분열을 자극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 참담할 정도로 잘못 대처한 일은 2007에서 2009년의 금융위기 시기에 처음 나타났던 우리가 이겼다는 내러티브를 중국에 다시 고조시켰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했다. 중국 관영 심야 뉴스는 매일 밤 15만 명 이상으로 치솟고 있던 미국의 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종종 한 명도 나오지 않던 중국의 확진자 수를 비교 보도했다. 트럼프는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추한 지향구호 중국을 키워주는 트럼프라는 비아냥조의 별명을 얻었다. 많은 중국인에게 미국은 더 이상 아름다운 나라로 비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도 그동안의 적극적 변화 조치들, 즉 많은 이들에게 중국이 더 자유롭고 더 개방된 나라로 바뀌고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조치들을 거둬들였다. 시진핑의 영도 아래 중국 공산당은 전체주의적이던 근본으로 돌아갔으며 중국 사회에서 미국식 사고방식을 퇴출시키려고 다시 팔을 걷어붙였다. 중국 공산당은 민간 부문 깊숙이 그 촉수를 뻗쳤다. 중국은 반체제 인사들과 변호사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자선단체와 환경단체를 압박하며 국경지대와 홍콩, 신장 등에서 양심수들을 양산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남중국해에 군사력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미국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암초와 산호초들을 섬 항공모함으로 만들어 100만 제곱마일의 해역을 제패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대학들의 호의와 개방성을 악용해 산업기술을 훔치며 자국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 기업들의 사이버 정보 탐지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버렸으며 민주대만을 침략하겠다고 계속 위협한다. 점점 더 노골적으로 중국 정부는 그 가치를 전 세계에 그리고 미국 문화의 핵심에 퍼뜨릴 방법을 찾고 있다. 거의 1세기 동안 미국 영화와 농구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중국으로 흘러드는 수단이었다. 중국의 영화 관람객들이 할리우드 영화에 얼마나 매료됐던지 1950년대 상하이의 공산당 지부는 미국 영화 수입 중단 조치를 늦춰달라고 중앙정부에 호소할 정도였다. 농구공은 미국 선교사들이 가방에 넣어 중국에 들여왔는데 20세기 초에는 운동을 잘하고 서구식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중국을 미국처럼 바꿔나간다는 젊은 중국의 이미지에서 핵심을 차지했다. 시진핑 체제하에서 중국은 이런 영향의 흐름을 반대 방향으로 바꾸기로 작정했고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이용해 변화를 밀어붙였다. 중국의 검열은 할리우드를 굴복시켰고 미국 영화들은 중국이란 나라를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휴스턴 로키츠 구단의 단장이 2019년 10월에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다는 트윗을 올리자 중국 정부는 미국 NBA 농구를 아예 퇴출시켜버림으로써 그들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돈벌이를 눈앞에서 잃도록 만들었다. NBA가 2020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에 앞장섰을 때 그 트윗 사건으로 낭패를 봤던 선수, 감독, 직원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세기 이상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중국을 바꿔놓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왔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위층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중국도 어느 정도 기인한다는 공식적 인식이 일절 없다. 중국 공산당이 1989년에 낸 전략 전술집을 보면 천안문 사태가 벌어진 직후였던 당시의 시위를 부추기고 미중 관계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덩샤오핑이 미국을 맹렬하게 비판한 대목이 있다. 수십 년 뒤 중국 관료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는데 그 문구를 써먹었다. 트럼프의 역설.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의 토대를 마련했으나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거칠기 짝이 없었다. 다양한 중국 상품들에 그가 마구 부과한 관세 인상 조치는 중국의 중상주의적 무역 관행을 그다지 개선시키지 못했다. 트럼프 정부는 홍콩과 신장에서의 인권 탄압에 여러 규제 조치로 대응했다. 그러나 동시에 역설적으로 트럼프는 중국이 그런 인권 탄압을 하도록 사실상 부추긴 미국 사상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하다. 2019년 6월 29일 오사카에서 진행 중이던 G20 정상회의의 한쪽에서 트럼프는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던 존 볼턴에 따르면 시진핑에게 집단 수용소화하고 있던 구역에 수십만의 위구르계 무슬림을 강제 수용한 조치를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이 첨단 부품 보급선을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을 지지한 트럼프의 결정은 적절했다. 또한 안보 문제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5G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에서 화웨이를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시진핑과 사적인 전화를 한 뒤 화웨이와 GT 이중흥 통신에 내렸던 제외 조치를 철회하려고도 했다. 볼턴에 따르면 트럼프는 늘 그가 좋아하는 독재자들에게 사적인 호의를 베풀고자 했다. 트럼프는 대만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그는 대규모의 무기 판매에 관한 법령에 서명하고 이를 지지했다. 하지만 그는 이 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는 별 생각이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최근의 역사에서 대중 관여 정책을 후퇴시킨 첫 번째 행정부인데, 이는 관여를 통한 유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진다는 믿음을 버렸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버락 오바마의 임기 8년 동안 양국 간 100회 이상의 정부 지원 집담회가 열렸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중단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단순했고 겉보기에는 정확했다. 그런 집담회에서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기보다 때려치움으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트럼프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고 TPP 무역협정도 저버림으로써 또 다른 기회를 잃었다. 이로써 그는 온실가스 배출 제한과 국제 기준에 따른 무역 관행 조정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어렵게 됐다. 그가 말하는 미국이 먼저다는 곧 미국은 혼자다였다.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준비. 2020년 조 바이든의 당선은 미중 관계의 균형을 회복시킬 기회를 마련했다. 어떤 이들은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중 관계가 전처럼 정상화될 수 있으리라 봤으나 그것은 불가능한 몽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보다 바이든은 중국을 더 정확하게 직시함으로써 미중 관계를 전보다 더 낮게 건설할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취해야 할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은 앞서 냉전 때 소련을 상대로 했던 일과 같았다. 자국을 더 풍요롭고 역동적이며 민주적 가치가 새롭게 피어나는 모범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다. 만약 미국이 위선적이거나 허약한 나라임이 드러난다면 결코 중국의 롤모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미국이 중국을 모든 면에서 상대해야 함을 깨닫는 것이다. 미국은 홍콩과 대만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버텨야 하며, 그러면서도 기후변화, 팬데믹, 국제 경제 질서의 혼란에 맞서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아야 하는 입장이다. 이런 고난도 문제에 트럼프가 내놓은 답은 그냥 관계를 단절한다였다. 이에 반해 오바마는 다른 무엇보다 기후변화를 중시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두 정책 모두 잘못 짚었다. 중국은 우리 시대의 실존적 사안들에서는 협력해올 것이다. 미 국무부의 누군가가 중국 인권에 대해 부드러운 으름장을 놓아서도 아니고,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자유항행을 차단해서도 아니며, 단지 그렇게 하는 게 중국의 이익이 된다면 말이다. 중국에 대한 정책은 그것이 무엇이든 미중 관계의 위기가 전쟁으로까지 치닫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나 평화를 지킨다고 해서 서부 태평양을 중국의 군함과 상선이 휘어잡는 곳으로 만든다거나 대만 문제에서 손을 떼라는 중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사실 대만에서 민주주의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은 미국의 근본적인 이익 중 하나이며, 중국과 그 주변 세계에 미국이 지난 2세기 동안 관여해온 모든 것의 핵심을 이룬다. 더 나아가 중국 지도자들은 여기서 미국이 하나라도 양보할 경우 그것을 호의가 아니라 허약함의 표시로 받아들일 것이며, 중국은 더 많이 욕심내게 될 것이다. 미국이 초강 대국인 까닭은 동맹국들과 우방국들 덕분이지 그들로 인한 부담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에서 맺은 우호 관계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할 때 기본적인 고려 대상으로 전제돼야 한다. 이 우호 관계는 강화돼야 하며 한국, 일본, 심지어 독일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라는 트럼프의 심술사나운 위협으로 약화돼서는 안 된다. 미중 관계 발전의 키워드는 상호성이다. 중국이 자국 내에서 외국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자국 기업들과 경쟁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할 것이다. 언론인, 연구원, 학자 등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중국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뛸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를 얽어매왔다. 이제는 균형을 잡을 때다. 마지막으로 관여 정책은 트럼프가 자초한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 미중 관계의 방법론에 복귀해야 한다. 관여 정책이 오명을 가지게 된 까닭은 여러 행정부들이 그 내용보다는 외양을 가지고 평가해왔기 때문이다. 관여만을 위한 관여가 진정한 관여를 망쳐왔다. 보다 강경한
심지어는 파괴적인 관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남은 유일한 길이다. 자국의 힘을 지역 또는 세계로 투사하려는 중국의 시도 앞에 물러서지 않으면서 기후, 군사, 보건, 팬데믹 통제, 인권, 무역 등의 여러 폭넓은 쟁점들에 대해서는 관여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생산적인 관계를 만드는 핵심이다. 분명 중국은 크고 또 이제는 강하기에 그 야망을 돕고 적대감을 부추기며 이웃들을 위협하게끔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낙관은 금물이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냉정한 현실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아직까지 그의 대중국 정책은 확실하게 다듬어지지 않았다. 2021년 11월 미국과 중국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달에 중국의 한 국영기업은 액화천 연가스를 미국에서 20년 동안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며 이로써 미국은 중국의 천연가스 수입 대상국 1위가 됐다. 한편 중국 상품들에 대한 관세는 유지됐다. 일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도 마찬가지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 사절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선수단의 참가는 독려한다고도 했다. 간단히 말해 이런 정책들은 모순적이라고 여겨지는 게 많다. 그러나 충분히 조리 있어 보이기도 한다. 이 혼란스러운 경쟁과 협력이 번갈아가며 계속되는 만큼 앞으로 나타날 미중 관계의 문제점들도 관리의 범위 내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의 뉴노멀이 될 것이다. 이상으로 1강 미중 관계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이었습니다.